제가 오늘 라이브 상담이 이루어지게 된 약간의 배경 설명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WPI 워크숍에 어떤 사연을 가진 젊은이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은 안 줬는데 일단 눈에 띄었죠. 그리고 재밌는 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쉴 새 없이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재미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 친구 저렇게 반응하는 게 다른 데서도 하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동시에 있었어요. 대개 그런 특성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특성이기도 한데 사실 그런 아이디얼리스트 특성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장점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대화가 혹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젊은이가 얼마나 그 워크숍에 즐겁게 또 워크숍의 경험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보람찬 경험이 될까?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한테는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거, 안다라는 거는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형태, 모습을 띠게 돼요. 그래서 아이디얼리스트의 자기 찾기는 어떤 사연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 찾기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태 또는 현재의 비교적 만족스러운 상태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고통이 축적됐거나 과거에 내가 이루어졌던 일들의 하나의 연속선상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은 때때로는 현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의 단서에서 찾을 거냐 아니면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명확히 확인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를 유발을 해요. 그래서 자기 찾기라고 하는 이 과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것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쇠가 될 수 있지만은 아이디얼리스트의 경우에서 자기 찾기라는 게 뭡니까 하면 저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특별하거나 차별되는 그 모습을 무엇으로서 확인하고 또 무엇으로서 나타낼 수 있느냐가 아이디얼리스트의 자기 찾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워크숍에서 만난 그 젊은이는 남들과 다른 자기를 찾는 것이 자기에게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이었지 그것이 사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저에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를 오늘 이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젊은이가 워크숍에서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참여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문제를 보았기에 라이브 상담으로 이어지게 됐는가 그 부분을 조금씩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스튜디오에 넣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본인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기계마도사라고 별명을 쓰는 그냥 박사님은 편하게 도사군이라고 불러주세요. 오, 본인 스스로가 도사라고 부름을 당하고 싶다. 그렇죠. 좋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워크숍에 보내준 사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년 전 WPI 검사했을 때보다 상태가 더 좋지는 않은 것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사는 삶이 남들 보기에는 매우 불안한가 봐요. 지금 상태는 소득도 1년 전에 비해 훨씬 적은데 불구하고 저 스스로는 조금은 더 안정적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인이 아닌 점과 건강한 몸이 아닌 것, 지병이 있어요. 당뇨랑 ADHD입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로는 인정받지만 부모님께는 지금 하는 일은 안정적인 사회인으로 나가기 위한 밑바탕으로 보여지고 직업적 성취를 이룬 선배들과 동기들에게는 못마땅하거나 걱정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적은 소득이 있고 부모님 밑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가라사대 네가 안정적인 직업 성취 밑바탕에서 저축도 하고 우리랑 같이 살면 돈도 어느 정도 내야 떳떳한 사회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겠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나 그리고 제 오빠는 가로 열고 아이디얼리스트로 추정되는 저희 오빠와 제가 미래가 없이 사는 것 같고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큰일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죽을 각오로 사는 것처럼요.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미래가 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자 주의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싶어서 이젠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에서 제가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뭘 바꿀 수 있는지를 찾아보려면 사실 당신이 현재 가진 미래가 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자 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바꿀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사실은 했는데 그 젊은이는 자신이 바라는 변화가 언제 일어날 것 같은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를 결국 또 다시 저에게 물어봤죠. 마음이 저도 무거워졌어요. 그 젊은이가 알 수 없는 변화의 시기를 내가 마련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변화를 6개월 내에 또는 1년 내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당신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답니다. 결국에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도 확신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만일 당신이 살아있다면. 알 수 없을 때는 그 변화는 일어난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변화라고 인정도 하지 않을 것이고 거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변화를 원합니까? 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것이 현재 자기의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는 것이라고 스스로 규정할 수 있을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라이브 상담으로 제가 이 젊은이를 이 스튜디오에 모셨답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그러면 본인이 이 라이브 상담에 참여를 하면서 본인 사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황 박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사연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 운동과 식이 조절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당뇨. 사실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있었던 비만과 25살에 발병한 당뇨 때문에 부모님과의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식탐이 많아 많이 먹지만 먹은 만큼 움직이거나 열량을 소모하지 않아 오랜 기간 소화마비인 상태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잘 먹질 못했지만 4-5살이 넘어가니까 의사소통이 되고 혼자 먹을 것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나서부터 억눌러온 식탐이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그 식습관이 변치 않고 활동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보니 점점 살이 찌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부모님이 강제로 학교 주변 운동장을 돌게 한 적도 있었고 비만 클리닉도 다니면서 살을 빼게 되었지만 저나 부모님이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살이 다시 금방 쪄버리게 되었죠. 이런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한 것도 벌써 4번이 좀 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4번째라고는 썼지만 이런 다이어트와 요요 지금 다시 다이어트를 해야 될 때고 그런 때지만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헬스장 1년권을 끊어 스피닝과 요가 GX를 받아야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가고 싶지도 않고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거나 헬스장 화장실에서 의자에 앉아 멍하니 죽치다 부모님 몰래 돌아오는 게 아침 일상입니다.
누군가 강압적으로 다이어트를 강요하면 예를 들어서 GX를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달성은 하지만 결국은 다시 쪄버리는 몸의 상태도 지긋지긋하고 운동 열심히 해도 어차피 삽질 같아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러다 보니 우울증이 정말 심할 때는 인슐린 주사를 보고 자살 충동이 심하게 생겼던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집이 2층 집인데 2층에서 자다 인슐린 펜 한 통을 쓰면 편히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더라고요. 당뇨도 이 일과 24살의 아르바이트를 하다 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연장선인 것 같은데 그 사연은 이랬습니다. 24살에 하던 공부 삼수 끝에 결국 물리치료 국가고시에서 낙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할 만한 일이 없다 보니 주변을 전전하다 결국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가 알바하던 곳이 사람이 없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사회 적응도 잘 못하던 제가 그 사유 때문에 전 직장에서 밀려나온 지 몇 달도 안 된 시점에서 휴먼 매뉴얼 성향의 점장님과 로맨 매뉴얼 성향의 부점장님 그리고 M자형의 매니저님 세 분에게 오랜 기간 까이면서 누적된 스트레스 그 과정에서 살이 많이 쪄버렸고 결국 부모님과 다툰 끝에 완전히 집을 나오고 친구 집에서 약 3개월 정도 하숙비를 지불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고 불규칙한 수면과 폭식을 반복해서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9월 추석을 전후로 해서 돌아가게 되었고 9월부터 12월까지 물리치료 국가고시 4수에 도전하게 되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저를 대신해서 인수인계를 해줄 알바생을 구하지 못해 한 달을 사람을 구하느라 스트레스 받으며 4명의 사람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공부에 집중이 될 턱이 없었고 공부도 하는 둥 마는 둥 결국 낙방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25살 1월쯤에 몸이 급격히 안 좋다는 징후가 몸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예를 들면 화장실을 자주 간다던가 물을 자주 마신다던가 운동을 안 해도 살이 빠지는 등 그런 증세 때문에 큰 대학병원 여러 과를 전전하던 중 결국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DHD 그리고 저를 올가매는 또 다른 증세 ADHD입니다. 어릴 적부터 흥미 있었던 것에만 흥미를 주고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한 것은 관심을 주지 않던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물론 학창시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던 안 하던 성적으로만 평가받으면 그만이었거든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달랐습니다. 그 기준이 24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직장을 다녔지만 일이나 타인의 말에 집중이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일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대사증후군에 걸린 이후로 아버지의 권유로 약국에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6개월 정도는 그냥 제 지병이 너무 많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억지로 자살하지 않고 돈 벌며 살기 위해 약국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16년도 2월쯤에 다니던 약국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인 바로 옆 건물에 약국이 들어서게 되고 약사님과 사모님의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저에게 오더라고요. 일거리는 줄지도 않고 스트레스는 늘어만 가니 결국 1년 2개월을 고생하다가 나오고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이거 5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공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사람 대접 받으려고 자격증 취득을 하려는데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잘 되지 않던 중 부모님께서 정신과 진료를 권하셨고 저는 공부가 잘 되지 않고 하니 학습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싶어 그런 상담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고 상담도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주의 집중 검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ADHD 진단 확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갑갑하고 난감하던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감정도 있었습니다. 약을 먹게 되면 항상 막혀있던 머리도 조금 개운해지고 생각이 또렷해지니 일하기도 한결 수월해지더라고요. 약에 적응을 해가면서 처음 느꼈던 드라마틱한 효과는 느끼지 못하지만 최소한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일의 능률과 주변의 피드백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 당연히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야 돈 쓸 이유가 생긴다는 관점의 부모님과 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신과에 다녀서 치료를 받으면 운동도 알아서 척척하고 식이 조절도 하고 헬스장 다니면서 한 달에 1kg 이상은 척척 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루에 5시간 알바하면서 그 약을 먹어야 무엇에 써먹느냐는 얘기를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제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제 삶을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 있는 삶인지도 모르겠고 돈 버는데 지장 없는 정도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남한테 보여주기 그럴듯하고 건강하고 희망찬 삶을 위해 살을 빼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하고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마저도 먹는 ADHD 약이 없으면 흉내조차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번에 황 박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ADHD 약은 당장 끊어도 지장 없는 약이니 당장 끊고 인슐린 투약 안 해도 되는 수준까지 건강해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 걸릴 것 같으냐고 하셨는데 그 얘기에 대한 답을 선뜻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계속 맴돌아요. 건강은 되찾으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슨 의미인가요? 왜요? 남들이 건강하라고 해서 건강해야 하는 건가요? 오늘만 사는 놈인데 저 오늘만 살면 안 되나요? 건강해져서 내일까지 살면 내일 뭘 해야 돼요? 어차피 살다가 죽는 게 다 똑같은 인생인데 더 나아지는 희망이나 의미 갖기도 귀찮은 것 같아요, 박사님. 그냥 이제는 누군가가 살아남으라고 명령했으니 사는 척 하는 거죠. 살고 있는 흉내 내는 거죠. 이젠 모르겠습니다. 죽기는 무섭고 살아남으라는 명령 때문에 사는 척 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요. 네. 본인 사연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니까 지금 힘든 느낌이 드세요? 좀 먹먹해요, 가슴이. 먹먹해요, 가슴이? 네. 누군가가 이와 비슷한 사연을 본인한테 이야기하면 본인이 그냥 먹먹한 느낌이 들까요? 고통이 전해지고 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한테 그대로 전해진다. 네. 네. 누가 살아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살아라는 명령은 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제가 종교가 있는데 네. 종교적으로 신이 명령한. 일단 네가 힘들더라도 살아야 된다. 네. 근데 뭐 본인이 지금 힘들다는 걸 느끼는 걸 알겠는데 본인이 네. 뭐 때문에 힘들다든지 내가 무슨 문제로 힘들다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변해야 된다는 피드백은 계속 받는데 피드백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예. 너 바뀌어야 된다. 예. 그런 피드백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약간 그 얘기를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듣게 되니까 주변에서 힘들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제가 힘든 상황인데 그 남의 피드백을 혹은 내 상황을 영화처럼 겉에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수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계속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힘들어요. 그냥 오늘 저 혼자였으면 오늘 살다 오늘 죽으면 끝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고통을 같이 고통이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뭔가 참 본인에 대해 설명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내한테 참 안 들어오거든요. 저한테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계속 내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는 마치 내가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듯이 뭐라고 막 떠들어대는 그런 느낌까지 든다.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정신과 의사한테 만나서 이야기하면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직 그거에 대한 얘기는 덜 진행이 돼서. 그 이야기는 네.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네. 만일 곧 이제 한두 달 안에 이 경험은 사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평생 겪었죠. 평생 겪었는데 정신과 의사 만났을 때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날 보고 변하라고 그러고 네.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건 마치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이 막
영화를 보고 있는 날 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좀 바뀌어야 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니? 이런 아니, 이야기를 막 저도 하는. 거기에 참여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그 다시 틀어진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 영화 속에 있는 캐릭터고 예, 예. 그리고 그 캐릭터인 나한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또 지켜보기도 하는 듯한 예, 예.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 맞아요. 예. 이런 경우에 정신과 의사한테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 되게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뭐 그 인격적인 장애가 있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네.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거가 그분의 밤벌이잖아요. 아, 그거의 밥벌인데, 예. 뭐 되게 해리 장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조현병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걸로- 그까지도 알아요. 그걸로 벌어 드시는 분인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의 이 존재 이유나 또는 그분들의 존재 역할을 이유가 그거를 정의해 주는 게 존재 이유잖아요. 너무 부정적으로 해서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지금 도사님을 예. 너는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내려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조현병에 먹는 약이 거기서 거이잖아요. 어차피. 본인이 뭐 이미 나는 그런 진단 많이 받아봤다. 이미 대사증후군 진단도 받고 예. ADHD 진단도 받고 하니까 무슨 진단명을 내한테 하나 덧붙인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예. 내 삶을 바꾸거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에 보조제를 먹듯 비타민제 하나 더 챙겨 먹는 신세죠. 정신과 약을 이 건강 보조제로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지금 강철 멘탈을 지금 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어차피 하나 더 늘으면 하나 더 늘었군. 뭔가 안 좋아졌군.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 식의 생각은 보통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끊임없이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사고방식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남들은 자기 건강이 좋아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문제나 그걸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해결이 되려고 약을 먹는데 실제로 자기가 긍정적인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지 못하거나 자기 삶이 항상 부정적인 피드백만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심지어 약을 먹어도 뭐 내가 먹고 있는 뭐 나를 더욱더 파괴시키고 나를 더 멍하게 만드는 그 약에 하나 더 들어간 게 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 우리가 비타민 먹다가 건강보조제 뭐 하나 더 먹는 거하고 뭐 마찬가지지.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보면 본인이 기본적인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상황에 대한 이해력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높거나 비교적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뭔가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자기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상당히 옭아매는데 아주 본인 나름대로의 확실한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 속에 자기를 끼워넣는 놀라운 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알죠.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인지는 한 것 같아요. 인지는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문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처럼 살면 편할 텐데 본인은 그렇게 이 대통령의 딸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런가요? 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최소한 멍청하니까 편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편한데 글쎄 구치소에서 지금 지내시는 그분이 공짜밥 편한 먹잖아요. 공짜밥 먹고 네, 독방 그럼요. 쓰고 그렇죠. 얼마나 편해요. 참 역설적으로 그거를 편하고 부러워하는 심리 상태는 참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누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 문제를 이해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쵸. 일단 자기 문제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한번 해서 우리 이야기를 네, 나누면 문제. 어떨까요?
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아, 제가 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안 좋다고. 신체적으로 안 좋다라는 것은 사실 자기 문제라는 것을 피해가는 방법 또는 본인이 자기 문제가 무엇인가를 뚜렷이 인식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기 몸이 자기의 어떤 마음보다 더 빨리 자기 문제를 대신 표현해주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본인의 신체적인 어려움이에요. 그걸 우리는 보통 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병도 본인은 식이 조절에 대한 스트레스, 당뇨, 또 대사증후군 이런 식의 이 진단명을 받았는데 그거는 결국에 본인이 왜 그런 신체적인 이상 정세가 나타나는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이 신체적으로 아픔, 소위 말하는 통증이나 고통을 겪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본인의 이 신체적인 소위 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본인이 신체를 학대해서 또는 신체를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좌절감을 겪었다든지 또는 마음이 상당히 약하다든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받을 수 있는 번듯하고 잘난 거를 보여주기는 힘드니까 그 역설적으로 반대로 내가 신체가 좀 이상하거나 신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봐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본인은 의식적으로는 전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체가 무의식적으로 네. 말썽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집에서 밥 벌어먹기 편하려고 그런 무의식적인 증세를 일으켰나 모르겠네요. 그것도 충분히 이유가 돼요.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보다는 일단 불쌍하게 보여야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을까. 엄마 아빠도 타인이에요. 그쵸. 자기를 제외한 네. 다른 사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한테는 지금 누군가한테 얻어먹어야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삶의 과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중요하죠. 중요해요. 예.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의존된 상태에서 밥 벌어먹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본인이 아까 당신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변화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 변화는 그 사람이 부모가 됐던 또는 누군가가 됐던 내가 그 사람한테 의존해 가지고 밥 벌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는 그 생각에서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그 변화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엄청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무게감이 있다. 어떤 무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와 질량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크기와 질량은 알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잴 수가 없는 것 같은. 잴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규정할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 부모로부터 내가 의존해서 사는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은 던져볼 수 있죠. 아, 네. 그럴 때 부모로부터 의존해서 산다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뜻인가요? 부모님이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적당히 건강한 신체에 적당히 돈을 벌고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 부모님께 따박따박 돈을 드리고 독립을 했으면 혼자서 생활을 하되 병들어서 크게 탈 나지 않을 정도의 저축을 하라. 이게 일반적인 관념인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의존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부모님의 의존에서 내가 독립해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구분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그거 전체가 의존인 것 같아요. 그거 전체가 말씀드렸던. 그럼 지금은 부모님하고 의존해서 사는 거는 이야기를 내한테 해줬는데 네. 그러면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산다는 거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활을 하는 거가 되나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걸 상상이 안 된다. 네. 그 말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찾거나 택할 수가 없어요라는 말이 되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보이는 모습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 부모님한테 의존해서 살 수 있는가? 부모님이 강제로 나를 밀어내지 않으니까 의존해서 살 수 있는 거를 연명하기 위해서 또 그걸 웬만큼 괜찮은 핑곗거리를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식이 조절에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고 다이어트와 요요를 벌써 네 번째면 거의 한 4,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제 27살이니까 네. 거의 한 소화비만 걸렸었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인 거예요. 소화비만이라고 하는 건 언제 거의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까지는 아닌데 거의 한 초등학교 때부터 다른 애들보다 좀 무게는 많이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소화비만이라고 진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린애들 때 다른 애들보다 무게 나간 거 그게 무슨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애들이 소화비만이 시달리는데 근데 우리 딸도 지금 소화비만이 시달리는 애들도 있는데 9살, 10살이 지방간이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지방간이 있는 건 요즘에 통통한 애들은 다 지방간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나이 50이 넘은 지금도 이 정기검진 받으면 지방감이 있다는 소리를 항상 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독립적인 삶을 못 산다라고 내 스스로 핑계를 대지는 않았거든요. 왜 지금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이 소화 비만이라든지 또 지방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마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하거나 또는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도 어른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스스로에게 정당화시키는 아주 좋은 핑계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도 자각한 지는 꽤 된 것 같긴 해요.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용을 하는 거죠. 오, 훌륭해요. 예. 부모님 불쌍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써먹으니까. 그렇죠. 본인은 이제 조금 캥기네요. 캥기는 것도 있고, 이제 주변에 그런 재화도 슬슬 바닥이 나는 것 같아요. 바닥이 나는 거죠. 왜 다른 사람 쟤는 항상 건강에 문제가 있어. 쟤는 항상 병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 걸 기대조차 안 해.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 다이어트 문제가 있고 또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당뇨까지 있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질병이 있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내가 찌질하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나를 좀 보완해주는 핑계거리는. 근데 저는 무조건 거의 전자보다는 후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자보다 후자라는 건 무슨 아까 뜻이에요? 말씀하실 때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하셨는데 존재감을 드러낸다기보다는 그 찌질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핑계거리로 주로 그거를 남겨놨었던 것 같은 느낌? 본인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은 본인이 막연히 느끼는 찌질함을 보완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군요. 감추거나 위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죠.
어느 정도는? 그거는 본인이 착각 같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찌질하다라는 거는 저 사람이 다이어트에 문제가 있거나 저 사람이 신체적으로 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찌질함을 느끼지. 제가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또 뭐 재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들한테 인정 못 받는 전공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다고 해서 찌질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본인이 놀라운 함정에 빠졌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는 데 있어서 도피하는 방법은 자기가 심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장 그것을 합리화하고 쉽게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몸이 약했어요. 저가 뚱뚱했어요. 저가 못생겼어요. 이런 신체적인 문제로 돌리게 되면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직면할 필요 없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기 기만수를 사용하는데 본인은 그 자기 기만수를 상당히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해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단순히 신체적인 수준으로 뭐 심지어는 스스로를 당뇨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에서 가장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사실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쉽게 먼저 진단받을 수 있는 병명이 뭐냐면 ADHD. 예. 그 다음에 자폐증. 네. 이건데 그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말은 저는 변화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미 그 변화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증거는 본인이 신체적으로 이 병이 없어지거나 또는 심지어는 또 덤으로 오던 이 어떤 정신적인 병이라고 하는 그것도 없어져야지 저가 변화할 수 있어요 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ADHD라고 진단받는 거는 사실 그 진단한 의사 데려오면 한 대 지어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본인이 좀 아이디얼리스트의 또라이 기질을 보이긴 하지만은 ADHD라고 할 이유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게 ADHD면 황상민 니는 ADHD 더블 꼬빼기다 이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대사증후군,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그것 때문에 대사증후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당뇨라고 이야기할 때도 분명하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당뇨의 증세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인슐린 그 처방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감기에 걸리면 더 추위를 느껴가지고 옷을 남들보다 한 겹, 두 겹 더 끼워 입어야지 조금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또는 우리의 신체 이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마치 기계가 고장이 난 것처럼 바라보는 것과 실제로 생명체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변화의 과정으로 보여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우리가 구분을 잘 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신체의 어떤 뭐 장애라든지 어려움을 기계 고장으로 본다라는 부분에서 더 큰 우리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정확하게 그 문제의 희생양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사실은 지금 약간 비만이라고 할 정도의 신체 상황이고 네. 또 본인이 지금 본인의 키나 이런 거 정상적으로 보다 한 10kg에서 15kg 정도 많은 건가요? 아니면 30kg가 많은 건가요? 오 마이 갓. 30kg가 많다는 건 좀 네. 근데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내한테 보이지 않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근살이죠. 네?
근살인데다가 전체적으로 살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살이 전체 온몸 부위로 아주 균등하게 네. 잘 분포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비만이라고 못 느낀다. 훌륭하네요. 남들이 보기엔 그래요.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30kg 세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당뇨 증세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은 어차피 운동하면 빠지는 거. 운동만 빠지는데 본인이 과도한 신체 체중이 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정색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거 전체를 병으로 봐야 되고 본인이 당뇨를 치료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엄청 불러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는 사실 그럼 체중을 빼야 된다라는 말인데 사실 본인이 지금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살을 빼라고 하는 거는 진짜 네가 잘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라는 거 이 말처럼 참 맹목적이거든요. 네, 그니까요. 그거 진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본인한테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본인이 30kg 남들보다 30kg의 체중을 더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불편하지는 않아요? 좀 불편하긴 하죠. 좀 불편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너무너무 징글징글한 이 살을 떼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가 꽉 챙길 때는 짜증이 나기는 하는데. 그래 참을만 하죠, 그죠? 네, 네, 그러면 30kg 이거 뺀다라는 거는 참을만 하다는 거예요. 예. 30kg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참을만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살을 빼야 된다라는 거는 본인한테 의미 있는 변화의 명령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니까요. 네,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가 30kg가 더 쪄 있다는 거는 내가 30kg짜리 가방을 등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완전 군장하고 다니는 기분인 것 같아요. 잘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신체적으로 그런 증상들은 좀 있으니까요. 신체적으로 무리가 많이 오죠. 네. 이 허리도 아프고 네. 발목도 아프고 이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것도 있고 금방 피곤함을 느끼고 네. 그럼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빼서 다시 쪄도 사는 게 아니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 고생하는 것도 과연 사는 건가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게 고통스럽지 않냐 이거예요. 참을만 하다가 아니라. 고통스럽긴 하죠. 네. 그럼 그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인정해야지 그걸 참을만 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럼 고통스러워요. 네. 그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꾸고 싶어요? 바꿀 의지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 고통을 안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안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완전 군장했다는 느낌, 본인이 30kg짜리 이 갑옷을 입었던 그 느낌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뼈마디가 쑤시기도 하고 훨씬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앉으면 들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자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다음 날은 갑옷의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힘들죠. 일을 하는데 힘들고 의욕이 없어요. 네. 됐죠? 그건 누가 그 상황을 만드는 거야? 저 스스로가. 그렇죠. 본인이 견딜만 하니까 그렇게 사세요. 난 변화라고 이야기 안 해.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구나. 아. 네. 그러니까 남들이 한 번도 그러니까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남들이 그런 소리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뭔 소리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지력으로 그냥 체중이고 뭐고 그냥 남들도 병 있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살으라고 한 사람은 한 명이었고 나머지는 아유 살 빼면 예쁜데 살 빼 건강에 좋으니까 운동해 그때 살 뺐었을 때 예뻤는데 왜 살 안 뺐냐고 하고 그렇죠. 그런 소리만 들었어요. 30kg 정도 되는 이 본인의 철갑 살 이 갑옷을 벗어 던지면 본인이 상당히 이뻐 보일 거는 같아요. 근데 본인은 뭐 남들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이 그 30kg짜리 살 갑옷을 벗어 던진다고 해서 본인의 삶이 뭐 특별히 달라질 거라고 기대 안 하잖아요. 예. 네. 됐어,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본인은 또 ADHD까지 굳이 거기에 집어넣어요? 그냥 내가 너희들과 다르게 30kg짜리 살 갑옷을, 쌀도 아니야. 살 갑옷을 입고 살겠다는데, 니들이 왜 그러냐?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두드러 맞을까봐. 아, 이야기해봐요. 두드려 맞는지. 어차피 그렇게 이야기 하나 안 하나 지금 나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안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아예 그냥 저 귀찮은 초파리들 그런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겉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가 밥의 메뉴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풀이 되거나 두부가 된다던가. 아, 지금 내가 이 비루먹는 상, 이 병든 상황에서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더 상황이 나빠질 것이 두려워서. 그쵸. 그러니까 딴 사람, 그러니까 내 삶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비루 먹다가 얻어맞을까봐. 얻어맞는 것도 얻어맞는 거지만 굶어 죽게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본인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상황이 나빠질 것을 두려워서 가능하면 그것을 방어하거나 나를 더 비참하게 보일 수 있는 이유들을 열심히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이 저는 바뀌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삽질이죠. 삽질이 아니라 거짓말이네. 거짓말.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했었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나를 속이는 거였나 자기 기만이었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내가 왜 나를 자기를 속이고 있는가 그거에 그건 답이 분명해요. 네. 비루먹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또 무슨 소리를 하냐 하면 그 비루먹는 그 삶을 더 멋있게 합리화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어요. 저희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또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쓸데없는 미사여구였죠. 그렇죠. 그거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흉내 내는 거죠. 이젠 모르겠습니다. 죽기는 무섭고 살아남으려는 명령 때문에 사는 척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누군가의 명령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비루하게 살아가야 되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거는 본인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 텐데 뭐 그분이 하나님인지 어떤 종교의 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한테 비루하게라도 살아라는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할 일은 비루하게라도 살면 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루하게 살면 그냥 되는데 왜 굳이 이 라이브 상담회까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얻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아, 비루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러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확신이요. 그러려고 했어요. 비루하게 살는데 그게 간혹 가다가 귀찮은 소리들을 듣는데 그 귀찮은 소리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 이 비루한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 네. 그거를 얻기 위해서 네. 라이브 상담에 왔다는 이 말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도사님의 비루한 삶을 연명시키는 이유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라이브 상담을 하는 이 내 귀중한 시간을 지금 쓰고 있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니까요. 그러게요. 뭐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자기의 시간이 기정하지만은 또 그게 어떤 인간의 필요한 삶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잘한 건가요? 아니면 내가 비루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라도 난 누구한테 봉사했어. 내 재능 기부했고 내 시간 기부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만족하고 지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족하고 사시기에는 조금 한 교수님이 스펙이 아깝긴 하죠. 아, 스펙이 지금 내 스펙 아까운 걸 지금 걱정해 줄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니까요. 그렇다면 나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이 나를 진짜 생각을 해준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그 필요한 인간보다 더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아, 제 친구가 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네.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더니 그 친구가 안 교수님처럼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죠. 네가 내 걱정해줄 처지냐.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한 번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요. 본인 주위에도 참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조차도 본인은 본인의 필요한 삶을 연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 활용을 했다는 거네요. 너무 정곡이라. 너무 정답인 거. 그 정도면 본인이 머리는 참 좋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그 나름대로 좋다는 지능, 인텔리전스 또는 머리를 본인의 필요한 삶을 합리화하는데 엄청 열심히 쓰고 또 거기에 상당한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면서 심지어는 자기 신체적인 건강이 나쁘다는 그런 프레임까지도 적용을 시켜서 현재의 필요한 삶을 연명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있군요. 이런 경우라면요. 아무리 너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저도 변화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해도 그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결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뭐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 결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지조차 없으니까 그게 미래가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뭐 미래를 그릴 필요가 없는데 무슨 미래를 그러니까요. 그려요. 네. 근데 남들이 미래를 그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짜증나죠. 짜증나죠. 또 그리는 척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하나만한 이야기라는 것도 하나만한 알죠.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그리는 척을 했더니 왜 이렇게 개판이냐고 하니까 저도 그렇죠. 열이 받죠. 열이 받죠. 예, 열심히 그리라고 해서 그리는 척을 열심히 했더니만 나한테 또 뭐라고 하는가. 그럼요. 근데 사실은 그리는 척 했는데 뭐 시험 치는 척 했는데 시험 치는 척 했으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일하러 가는 척 했는데 뭐 그걸 하는 게 별 큰 의미도 없는 거고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확실하게 기생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데 그니까요. 네, 그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한은 내가 뭐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고 또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또 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있나요? 본인이 조금? 보기에 있죠. 그러니까 그 재산 받아가지고 그게 탕진될 때까지 또 적어도 한 10년은 갈 것 같죠. 그죠? 지금처럼 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본인한테 건강을 되찾으면 삶의 의미가 있나요? 무슨 의미인가요? 왜요? 이런 질문 계속 본인 던지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본인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 뭐 열심히 답해 주려고 노력도 안 할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던지면 상당히 멋있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남들이 건강하라고 해서 건강해야 하는 건가요? 나는 남들이 시키는 걸 하는 건 싫어요.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러면 더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늘만 사는 놈인데 저 오늘만 살면 안 되나요? 건강해져서 내일까지 살면 내일 뭐 하려고요?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니까요. 너는 오늘만 살고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로 내 인생은
충분한 것 같아요. 이러면 상당히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오늘에 충실한다는데 그러니까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살다가 죽는 게 다 똑같은 인생인데 이래 살다 죽으나 뭐 이래 저래 살다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그 소리 들으면 쟤 괜히 이야기 더 했다가는 자살할지도 모르겠네. 그럼 그냥 가만히 있다 그래 그냥 살아라 이렇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프레임을 본인이 마련한 거죠. 한 몇 살 넘어서 잘 마련을 했죠. 훌륭해요. 잘하셨어요. 근데 교수님께 들으니까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는 계속 본인 나름대로 본인 머리로는 미궁이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만든 어떤 수준에서 보면 자기 나름대로 완벽한 합리화와 자기 프레임, 소위 말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죽을 무덤을 열심히 판 그 구멍 수준으로는 확실하게 팠어요. 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구멍을 파가지고 저 밑에 있는데 이제 나가고 싶어. 더 이상 구멍 파는 것도 싫어. 그러고 보니까 까마득하게 위에서 꺼내주세요. 이런 상황인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지도 한번 확인만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들려. 그리고 누군가가 보고 거기서 뭐 해요? 그러니까 저 여기서 열심히 구멍 팠어요. 그럼 나오실래요? 나가봤자 뭐 또 다른 구멍을 팔 텐데 왜 나가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나가봤자 또 다른 구멍 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럼 그 구멍에서 그냥 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밥 던져줄 테니까 먹고 살면 안 될까요? 그냥 밥이나 던져주세요. 너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핵심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저한테 칭찬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남들은 그거를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 같은 경우라든가 저에게 충고를 했던 친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외에는 제가 왜 그러는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척이라도 열심히 해서 그 구멍을 열심히 파는 모습을 보니까 쟤 구멍 파는구나. 최소한 사는 동안 먹고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해라 그런 뉘앙스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본인이 열심히 구멍을 파서 왜 파요? 누군가가 왜 팠어야 하니까 그냥요 구멍이라도 파야 되는 것 같았어요. 구멍 파면 그냥 내가 부모님이 먹을 걸 주고 주위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멍 팠는데 여기서 나올래요? 뭐 굳이 나갈 필요도 없고 계속 그렇다고 더 이상 구멍 파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구멍 속에서 그냥 있으니까 그럼 위에서 그냥 흙으로 덮어버릴까요? 흙으로 그냥 덮어버리면 어떨까요? 그것도 좀 갑갑하긴 한데 숨은 쉬어야죠. 왜요? 왜 아니 구멍에 흙을 덮어버리는데 왜 숨을 쉬어야 돼요? 또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되게. 뭐가 구멍을 사는 척하려고 구멍은 열심히 봤는데 예. 그 구멍 위가 조금이라도 열려 있기는 원하는 것 같은. 왜? 진짜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구멍 파는 이유는 알고요? 구멍 파는 이유는 알죠. 대강 뭐예요? 그러니까 비루하게도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 흉내를 내려고. 그렇죠. 네. 그럼 그걸 계속 하려면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된다고, 숨 쉴 수 있는 조그만 틈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도 똑같은 이유죠. 네. 결국엔 본인이 하는 모든 거는 비루하지만은 먹고 살려고 한다는 그 이유에 모든 거를 갖다 붙이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아이디얼리스트가 자기 삶을 살아갈 때 그 아이디얼리스트가 거의 좀비화되는 상황이고 죽은 거와 마찬가지의 상태에 있는 거는 비루하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이디얼리스트는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고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보통 리얼리스트의 특성을 지향하면서 사는 아이디얼리스트의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사회적으로, 생물적으로, 의학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심리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네. 본인은 심리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본인이 끊임없이 그냥 생물적으로 살아있는 게 살아있기를. 살아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인이 아이디얼리스트의 성향의 사람으로서 사는 측면에서 본인의 심리, 본인의 마음을 본다면 본인은 이미 죽은 사람. 그거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예. 이미 어느 정도는. 네. 무슨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아인지 정신과 의사인지가, 심리학자가 상담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상담한 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기신하고 상담한 같은 그런. 그 영화 제목은 모르겠어요. 네. 무슨 그런 영화가 있었어. 그때 상당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게 헛개비의 상태로 살면서 진짜 그게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믿을 때, 그게 지금 도사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정확한 상황이고 본인의 정체네요. 헛개비 도사네요. 그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아시겠어요? 네. 본인의 헛개비 도사인데, 말 그대로 도사는 뭔가를 알고 있는 척 하지만 헛개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핵심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예,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있는 것처럼 하고 또 뭘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 자체로는 참 코미디네요. 그니까요.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었고요. 네. 네. 본인은 지금까지 처음 끝까지 어떻게 보면 무의도식하는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스스로는 나는 의미 있는 뭔가를 찾는 거야,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이러면서 자기를 포장했다는 이야기네. 그것도 핵심인 것 같아요. 내 이야기가 자기의 삶에 있어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나는 기분 나쁘지는 않지만은요, 이 상담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본인은 이미 자기가 하는 기만술의 핵심이 뭐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웬만큼 먹히고 있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연명하거나 또는 뭐 어느 정도 그 속임수가 약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데, 뭐 굳이 그거를 까발려가지고 스스로 확인받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자기 스스로도 지금 상황이 바뀌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거가 까발려져서 과연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확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까발려지면 논란만 되지 그걸 굳이 까발릴 이유가 뭐가 있냐. 까발리지 않더라도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거를 주변에서 알아봤자 어차피 제대로 책임져 줄 수 있는 인간이 있는가. 그게 이 박근혜 씨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검찰과 이 나라 권력기관들이 뭐 나름대로 이 진상을 조사하고 까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있는 대로 다 까발려가지고 뭐 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리고 그냥 웬만하면 대충 듣고 그냥 넘어가자. 그래야지 국가의 품격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의 심리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이 나라가 바뀌고 이 나라가 좋아질 가능성은 없는 것이, 본인이 바뀌고 본인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직시하고, 진짜 내가 변하고 싶은 거는 내 문제를 직시한 다음에 내가 이것을 더 이상,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더 이상 연명하고 비굴한
찌질한 이 상태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 본인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의미가 있지. 네. 바뀔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는 또다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다라는 것 정도만 오늘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거로 이 상담이 끝내야 될 것 같네요. 그니까요. 많이 죄송하기도 해요. 왜요? 그러니까 그거가 어쨌든 저야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지만 그거를 그 얘기까지 꺼내기 위해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세 번 트리플 샷이었나요? 이건 뭐 지가 고양이를 걱정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벼룩이 인간을 피 빨아먹는 거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 네. 뭐 그런 걱정이 조금이라도 본인한테 위안을 주기를 바랍니다. 네. 뭐 그렇지만은 벼룩이 피 빨아먹는 거 걱정한다고 뭐 인간의 삶이 특별히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진 않죠. 네. 그러게요. 어쨌든 오늘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어쨌든 제가 헛개비처럼 살고 있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거는 있죠. 딴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헛개비처럼 사는 거가 어쨌든 자기 기만을 해서 살만한 사람들도 있고 이거가 아이디얼답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내가 쟤처럼 살아도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거를 남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도움은 되는 거죠. 저렇게 사는 거는 정말 죽는 길이구나 생각돼서 나올 사람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 삶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저 스스로도 인지는 해요. 그래요? 네. 참 재밌네요. 어쨌든 헛개비 도사 분께서는 본인이 하는 헛개비 짓이 나는 내 문제를 당장 바꾸거나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내처럼 이렇게 찌질한 상황에 있는 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상담을 듣기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계기나 자극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은 있다. 네. 한편으로는 본인의 몸을 불살라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살신성인의 그 자세도 느껴지면서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또 놀라운 기만수를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왜 이런 생각이 드나 그런 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한국인의 기본 심리에서 자기는 못하더라도 니들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거구나. 네. 본인은 상당히 한국인의 심리를 참 잘 드러내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인의 심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잘 기만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를 오늘 알았어요. 그러게요. 네. 아닌 줄 알았거든요. 네, 아주 전형적인 멘탈에 한국인의 DNA가 없고 몸만 한국에서 법적으로 태어난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었어요. 네. 본인이 아이디얼리스트라도 한국인의 아주 전형적인 자기 기만수를 누구보다 잘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축하를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거는 여러분 본인 일이니까 알아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나와주신 분, 이 헛개비 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이거 뭐야.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라이브 상담을 참 이렇게 하기도 제가 참 마치 제가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이면서도 또 그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 그 동시에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라이브 상담에서 그런 걸 느끼는 것도 참 상당히
특이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하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